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버셨나요? 많이 버셨다고요? 다행입니다. 근데 너무 올라서 못 사서 포모가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저는 연령대와 그 사회적인 직업이 있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부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시드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정말 몇 억 정도 넣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샀어도 와, 진짜 그 수익률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주식으로 큰 돈을 버셨어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 이걸 계속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갈아탈 것인가. 그 돈으로 만약에 좋은 동네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좋은 차를 뽑았어요. 누가 봐도 성공했다 싶잖아요. 그런 지표를 가졌는데도 의외로 또 그 그룹에 들어가면 또 그들끼리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스스로 부자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예, 쓸 돈이 별로 없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보이는 게 더 많아집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얘기처럼 내 시야가 넓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많이 보이지만 내가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더 높은 계단도 동시에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 책 리뷰, 특히 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있죠. 아마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최대한 솔직하게 제 경험도 녹여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텐데요. 뭐 돈의 대폭발이라든지 여러분이 사랑해 주셨던 돈에 대한 이야기들은 작가님들이 출연한 영상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책들을 읽었을 때 특히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을 읽고 제가 투자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나 신문을 쫓아가는 투자보다는 저는 책을 보고 투자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닉 매기올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라입니다. 진짜 좋은 책이었어요. 예. 저는 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만 보는 것처럼 또 그렇다고 여유 있기만 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평범도 사실 상대적이죠. 저보다 더 넉넉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쟤네 집 가난하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저보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저 정도면 잘 살지 무슨 소리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저희 부모님과 살 때 태어났던 가정보다 부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사다리 아래층에서 윗단계로 올라온 삶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어떤 금전적인 개념이 있었던 편이었으니까 그게 됐겠죠. 오늘 소개할 책에서는요, 이 부의 단계를 6단계로 나누거든요.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6단계 중에서 현재 4단계 정도 있더라고요. 5단계로 갈 수도 있고 3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기존에 일했던 방식을 달리하려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구상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의 단계는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노동을 하거나 내가 나 스스로 혼자서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약간의 사업의 형태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실제로 조수빈 큐레이션은 약간 영세한 사업자 정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뭔가 결정을 하면 이 채널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눌 거고요. 그런 이 중년의 제 시점에서 이 고민을 시원하게 긁어준 책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46살이니까 그런 고민을 할 때 되지 않았나요? 이 책의 저자는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서 스스로 사다리를 계속해서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특히 제 가슴에 꽂힌 문장을 소개를 해드리면, 자본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레버리지이지만 일부라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주식 폭등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폭락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잘못하면 그 부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부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조금만 하면 막 뜰 것 같아서 베팅했다가 갑작스럽게 하락을 얻어맞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바이오 주식에 물려 있고요. 은도 꽤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고 부동산을 마련했지만 세금이 든다고 해서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국내 주식만 하진 않고요. 미국 주식과 일본 주식을 함께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전략도 기회가 된다면 조금 있다가 제가 속한 4단계, 사다리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어느 분야나 성공하려면 저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분수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시니컬한 얘기지만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거. 그게 부의 사다리, 후퇴하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함께 그 부의 사다리 올라가 볼까요? 그럼 이 저자가 말하는 부의 사다리 6단계가 뭔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산이 아니고요. 대출 같은 걸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단계를 명확하게 나눴는데 달러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화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1단계는 순자산이 1,500만 원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생존의 단계입니다. 안타까운 건 작은 불운 한 번, 질병이나 사고만으로도 삶의 기반이 온통 흔들릴 수 있는 시기고요. 2단계는 만에서 10만 달러 사이, 그러니까 순자산으로 한 1억 5천만 원까지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요. 가격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를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순자산 한 15억 정도까지인데요. 15억 정도 되면은 외식 메뉴를 그래도 큰 부담 없이 고르는 중산층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자기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한 분들이 이 구간에 해당을 할 것 같고요. 4단계는 이제 15억을 넘어서 순자산 한 150억까지. 예. 150억까지. 예전에 한 100억까지여도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율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봤는데 한 내 자산이 15억에서 150억 원 정도까지 있으면 여행의 자유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행을 그래도 갈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걸 중상류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이나 숙소 등급을 결정하는데 그래도 좀 돈을 쓸 수 있는 단계. 제가 스스로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여기 4단계 초입인지 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이가 크다, 그렇죠? 그리고 5단계는 순자산을 한 1,500억 원까지. 예, 1,500억 원. 와. 어디서 살 것인가를 오직 내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로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억만장자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이 사람들은 순자산 1,500억 원 이상이에요. 예. 여기서는 돈이 단순히 어떤 소비나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영향력과 권력이 되는 초부유층의 단계입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부의 단계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하죠. 예를 들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소비를 했던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클레오파트라인데요. 그녀가 안토니우스 앞에서 수천만 달러 되는 진주 귀걸이, 그러니까 뭐 몇 억 정도 되는 진주 귀걸이를 술에 마셔서 녹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간이 소비를 위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에게 그 지출이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에게는 그 지출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몇 세대가 걸쳐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되기도 하죠. 이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바로 0.01%의 법칙입니다. 내 전체 순자산에서 0.01%까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큰 타격이 없이 쓸 수 있다는 돈. 똑같은 1,000만 원을 써요. 누군가한테는 자산의 0.01%라서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명품관 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비싼 백을 사는 거죠. 하지만 이 돈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한국은 또 SNS가 발달되어 있고 바로 비교가 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 거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이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취업을 했을 때 약간 급격히 달라졌던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약간 특히 아나운서들은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때는 좀 약간 명품백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자꾸 처음 보게 되는 거 학교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쫓아가다 보면 차도 좋은 거 뽑아야 될 것 같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비에 적합한 기준 없이 저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단계가 바뀌어지면은 참 혼란스러운 기억이 있고 처음에 약간 그 단계가 달랐던 사람들끼리
믹스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값비싼 소비 영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까 15억에서 150억까지가 같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끼리는 비교적 비슷한 소비 패턴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4단계 초입 한 15억 정도 구간에 있는 사람, 근데 150억 가까이 있는 구간,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10배의 차이가 나지만 먹는 음식이나 쓰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50억 원, 그러니까 4단계에 있는 사람이 6단계 부자들처럼 막 개인용 비행기를 소유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나눈 거 의미가 벌이의 문제도 있지만 이 단계 사람들은 그래도 비슷한 바운더리의 소비 패턴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했던 것처럼 자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자꾸 돈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초년병 시절에 저는 자산이 없었지만 다음 달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예측이 됐잖아요. 자꾸 그걸 기준으로 자동차를 사고 옷을 사고 가방을 샀습니다. 그걸 다 제가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프리랜서를 제가 하잖아요. 프리랜서를 하니까 제가 소득이 솔직히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지출도 많이 커지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의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월급쟁이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 일이 몰릴 때는 정말 무섭게 몰리는데 끊길 때는 한 번에 뚝 끊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고소득자들은요, 부정적인 충격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소득만 믿고 지출을 늘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재정 상태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명품백 쓰고 좋은 차 뽑는데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죠. 자, 빈둥님들 마음속으로 내가 부의 사다리 몇 단계인지 계산하셨어요? 이제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운용할 것인가? 이번에 돈 버신 분들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나옵니다. 제가 사랑하는 책 뭔지 아시겠어요, 빈둥님들? 단순하게 살아라. 제 채널 대문에 걸려 있잖아요. 그 리뷰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예. 몸값을 높여라. 최고의 재테크는 몸값을 높이는 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 똑같은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찾아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사다리에 1, 2단계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기술을 배우거나 본업의 가치를 높여서 소득의 절대량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려받은 자산이 없고 진짜 몸뚱아리밖에 없다라면은 그때는 이렇게 뭐 그쵸, 기술, 내가 직업으로 삼을 때 필요한 덕목들을 갖추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최대한 월 소득의 절대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쳐서 3단계로 올라가면요. 자산이 한 15억 정도가 되면은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진입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노동이 아니고 뭘 시작해야 되냐면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시간이 쌓이고 시드가 불어날수록 가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이 3단계에서는 반드시 저축이 아니고 투자의 가속도를 높여야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벌었어. 투자 잘했죠. 근데 1억 원을 번 사람은 1억 원을 벌었지만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000만 원만 번 거잖아. 2배가 올랐을 때. 투자액이 높으면 전체 수익률이 좀 낮아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식시장이 가혹한 게 뭐냐면 모두가 돈을 번 것처럼 뉴스에 나오지만 사실 이번에 주식시장의 본질은 뭐냐면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슬픈 거죠.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익률 1, 2%의 일희일비하면서 종목을 쫓아다니기보다 투자하는 덩어리 자체를 키우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거를 이제 나이 들어서 느꼈는데 내가 소액만 벌고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 고수익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소액으로 고수익을 누려봤자 인생을 바꿀 만큼 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큰 자금을 계속 불려서 가속도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식장에서 진짜 인생을 바꿀 만큼 돈을 번 사람은 시드 자체가 최소한
억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잖아요. 그럼 중요해지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위험을 회피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집중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매우 큰 사람, 즉 4단계 이상부터는 몰빵은 매우 위험합니다. 크게 망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다각화를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도 국가를 섞는다. 미국, 일본, 유럽도 있어요. 이렇게 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또 어떤 거를 제가 하다 보면은, 오늘 막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랐대. 막, 그러면, 나 그때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다이소처럼 모으지 말고, 하이닉스 하나에 집중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4단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으로 했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단계 정도에 속하면 내가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잃었을 때에 대비하는 게 본능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수익률은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금, 은, 막 이렇게 분산을 해. 나라별로 분산을 해.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을 다각화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4단계부터는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지키며 자산 증식 속도를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덧붙인다면 세금에 대한 고려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가고 싶어. 즉 순자산 100억 원대를 확실하게 넘기려면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강남 아파트가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어렵고요. 100억 원대를 넘기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사업의 영역, 사업과 지분의 영역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인생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어보면 집도 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지분에 매우 집착합니다. 4단계를 넘긴 부자들에게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단계가 변동성이 제일 크대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아래 단계로 후퇴하거나 윗 단계로 점핑할 확률이 매우 높은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 대목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요. 우리한테 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가 있잖아요. 캐시우드 아크펀드가 매우 유명한데 아크펀드가 우리가 봤을 때는 매번 돈을 번 것 같죠. 그래서 돈나무 언니라고 하지만 2014년부터 2023년 사이로 좁혀보면 140억 달러 이상의 주주 가치를 훼손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모든 자산을 아크펀드에 넣었어. 집중 투자했어. 그러면 한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면 단 한 번의 불운만으로 모든 결과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건강이나 사고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행 때문에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 4단계 이상부터는 나의 선택,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잘못된 선택으로 엉망이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집중 투자로 리스크를 짊어지고 콘던 점프를 할 것이냐 혹은 위험 회피에 더 주목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점이 이 4단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냥 개인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작게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유튜브도 우리 이완희 PD랑 협업을 해서 마치 MOU를 맺는 것처럼 작은 영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건 꼭 일론 머스크처럼 거대한 규모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희망을 줬던 대목이 있어요. 이 닉 메가울리라는 사람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스탠포드를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스탠포드가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로 스탠포드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스탠포드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더 높은 부의 단계에 속해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왜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작가는 실제로 자산이 증식한 건 아니었지만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부의 퀀텀 점프를 일구게 되는데요. 이 사람도 제가 보니까 한 4단계, 5단계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인지 컨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대목을 할애했습니다. 주목받으려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매우 힘이 된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콘텐츠 하는 거 힘들잖아요. 내 콘텐츠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면 조회수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런 불안감하고 저는 늘 싸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작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밤에 들어가 보게 된다? 몇 명이 봤나?
저자는요, 이런 컨텐츠도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동, 자본, 컨텐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죠, 코드. 각 단계별로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 사람이 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컨텐츠를 좋아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로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레버리지를 쥐고 저도 몰랐지만 자본주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네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살 때 일으켰던 대출만 레버리지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처음에 혼자 유튜브 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환희 PD님의 어떤 도움도 받고 있죠. 이것도 사람 레버리지를 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자도 나는 일을 실제로 하지 않지만 기업이 계속 일을 해주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고. 그런데 컨텐츠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대목이 매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계신가요? 레버리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강조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 책 가운데 제가 최근에 라오어님이 쓴 미국 투자 무한 매수법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인 QLD에 투자해서 가난했었다가 수백억 원대 부를 일군 슈퍼개미인데요.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은 한 개밖에 없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 그 사람은 QLD를 선택을 한 거죠. 기회가 있다면 레버리지는 좀 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말을 하겠는데, 제가 레버리지의 개념을 안 게 고등학교 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저도 단계별로 넘어올 때 보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더라고요. 물론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사면서 사다리를 올렸는데, 와, 그 물건 찾는 거, 뭐, 계약하는 거, 들어가는 거, 모든 게 도전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사업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젠슨 황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100만 배는 더 힘들었다. 다시 돌아간다면 사업을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준비를 하고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저의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단계에 해당이 된다. 제가 속한 단계가 4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진짜 집중해서 읽었는데요. 이 구간이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마의 구간이래요. 와, 몰랐어요. 4단계는 폭이 좀 크긴 하지만 순자산 15억에서 150억 원 정도 사이입니다. 2단계 특징 중에 하나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이나 사업지분 같은 변동성 자산으로 채우게 되는 건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취직했던 단계를 2단계로 해보면 처음 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게 3단계로 진입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부동산보다는 뭐 주식이나 금, 은, 뭐 다른 방식으로 펀드라든지 자산을 늘리는 시도를 했네요. 했어. 나 몰랐지만. 특히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가 많아서인지 이 구간의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더 많이 상승한 거예요. 예전엔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게 차단이 되다 보니까 주식에 더 많은 돈이 쏠렸고, 그게 저는 지금 코스피가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구상과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방송인으로서 일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내 시스템을 만들려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책을 만난 게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사업이 만약에 당신 한 사람에게만 달려 있다면 당신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사업의 형태로 하고 있지만 또 따져보니까 유튜브, 방송, 교수, 제가 만든 컨텐츠가 결국은 조수빈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라는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직장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고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5단계까지 않고 4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는데요. 또 머무르는 거는 도태되는 것이지 4단계 안전하게 봉착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4단계를 넘어서 5단계로 점프하려면, 최소한 후퇴하지 않으려면 내 시간과 내가 창출하는 가치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돌아가는 시스템, 자기 소유의 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은 공포스럽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리스크는 누가 져요? 회사가 많이 지죠. 그런데 4단계에서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리스크는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원은 퇴근할 수 있지만 사장은 퇴근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일을 하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거 사회적인 상황을 얘기해 보면 지금 막 주식이 화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났다고 노조에서 성과급을 바로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각자의 판단입니다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회사가 오랫동안 감당을 했거든요. 큰 돈을 부어가면서 그때도 근로자들은 월급을 벌었었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나눠지지 않았던 주체,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주체가 주식이 올랐으니까 나눠서 걷자. 걷어서 나누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라는 좀 불편한 생각이 이 대목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데요. 근데 이 4단계를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얻은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성공적인 창업자의 나이였습니다. 흔히 창업은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주워들은 게 있다 보니까 20대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 0.1% 성장기업 창업자의 평균 연령을 찾아봤더니 45살. 제 나이였습니다. 50대 창업가는 또 30대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더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40대 중반에게는요, 풍부한 경험과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인 안전판이 있습니다. 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신용이라든지 부동산도 해당이 되겠죠. 제가 일종의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책이 용기를 줬어요. 아니다. 지금 수빈아, 당신이 너 45세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최적의 시기야. 악마의 속삭임일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제가 만났던 성공하신 부유하신 분들 돌이켜 봤는데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놀 것 같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더 바빠. 훨씬 바빴어. 그럼 보면 저 정도 벌었으면 욕심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분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경우에는 펠릭스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 지분 한 조각, 지금의 성과 그런 것들이 사다리의 다음 칸으로 나를 올려줄 유일한 티켓이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크게 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더 바쁜 이유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크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평생 나를 고용한 직장인으로 살 것인가. 제가 이 단계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진짜 사업의 세계로 점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게 꼭 거창한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4단계를 집중적으로 읽긴 했지만요. 사실 이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2단계, 그러니까 순자산 1억 원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이란 레버리지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입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저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저자는 교육을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좋은 자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생 배당금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은 꼭 대학교 학위가 아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저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돈은 누가 훔쳐갈 수 있지만 네 머릿속에 든 거는 아무도 못 훔쳐간다. 저는 그거를 정말 자주 들어서 정말 공부할 때 경제적인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고소득 직종의 3분의 2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요즘에는 한국이 의사란 직업이 더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교육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직도 의사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교육이라는 건 자기 지식을 활용하는 일종의 레버리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직장인일 때는. 근데 그때 당장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저자처럼 그 직업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더 윗단계에 속한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의 삶에 대한 부에 대한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일을 더 크게 하면서 프리랜서로 살면서 더 높은 단계의 분들 더 많이 만나게 됐죠. 결국 더 나은 단계로 가려면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전문성이라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교육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책이 또 저는 좋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 막 부자 좋지 뭐 다 이렇게 너무 속물이다 막 부의 장점만 나열하지는 않았어요. 이 책은 부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일화 중에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사람을 못 믿어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죽어간 부자 얘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지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나 돈 좀 달라는 사람이 많이 꼬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 많아서 접근한 건지 내가 좋아서 접근한 건지 계속 그 동기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내 돈을 좋아하는 건가. 그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5단계, 4단계, 5단계 되면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늘상 경계심이라는 피곤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부의 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결혼과 부의 관계입니다.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 리뷰에서 강조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 남성 10명을 봤더니 총 13번의 이혼을 했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배우자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감정적, 재정적 손실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혼의 아픔, 자녀들이 겪는 혼란은 돈으로도 치유하기가 어려운데요. 행복한 관계를 쌓는 데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돈이라는 건 뭔가 물건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우리가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연애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감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 가치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감정적인 안전판뿐 아니라 재정적인 동지를 얻는 게 바로 결혼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이 부분이 너무 속물 같다라는 시선이 있어서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배우자를 잘 선택한 사람, 잘못 선택한 사람, 그 돌아오는 이득과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부의 사다리 측면에서도 매우 크고요. 그 어떤 것보다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인생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잘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나이에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아직 미혼이시라면 결혼만큼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인생 선배로서. 또한 부의 단점, 부유한 동네 청년들이 도심 지역의 학생들보다 불안감, 우울감, 또 약물 사용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뭐라고? 자녀가 마약에 중독됐다고? 막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이 있는데 그걸 사례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때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부자가 될수록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인생의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돈은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데이터로 증명을 했는데요. 닉 매기올리가 돈과 행복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로그 함수적인 관계다. 그래프로 그린다면 자산이 올라갈수록 이게 직진하는 그래프가 아니고요.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행복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 2단계에서는요, 돈이 늘면 확실하게 행복해집니다. 너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이미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런 사람만이 돈으로 그 행복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100억이 생겨도 지옥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하면 금세 익숙해지는 습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을 했는데 어릴 때는 저 대학교만 붙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야, 저 KBS만 붙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9시 앵커만 되면 다 얻은 거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인생이 그런가요?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라는 게 서열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를 더 경험하면 그 다음 게 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그 이벤트가 주는 행복감도 자기가 느꼈을 때는 좀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완벽한 만족의 상태가 없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소개합니다. 삶에 있어서 비금전적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부가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뉴스나 정보를 다루는 일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경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서 생긴 아이디어를 주식 투자에 반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직접 임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거기에 몰입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노동소득으로 번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읽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기도 했고 거기에 몰입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뉴스를 진행하고 정보를 다룰 때 내가 경험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멘트 하나하나가 좀 더 잘 나오더라. 저의 책 리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가 경험한 거를 나누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사다리의 목표는 꼭대기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정 자체를 즐기는 거구나. 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돈에 살 수 없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집중해 보라는 조언도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고 가족과 영화를 보는 시간들. 이 책의 마지막에 인용된 세네카의 문장이 있는데요. 살아갈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살아갈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잘만 이용하면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 충분할 만큼 넉넉하다. 아마 이번에 주식 폭등장에 참여를 못해서 포모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에 있어서도 각자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그걸 느꼈어요. 코로나 때 정말 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회를 잡았던 분들도 있지만 그때 기회를 못 잡았다가 이번에 잡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작년 말부터 사람들에게 내년에는 엄청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준비하셔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커리어를 계획하시고요. 훌륭하게 투자한다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빈동님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의 단계마다 핵심 전략은 달랐죠. 1단계는 안정성, 2단계는 교육, 3단계는 투자, 4단계는 사업 지분, 6단계는 부를 지키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어떤 삶을 구축할 것이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책 다 읽을 필요 없어. 이 책은 당신이 처한 단계와 그 다음 단계 정도만 골라 읽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인생이라는 사다리에 올라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도를 쥐어줘야 할지 부모로서 전체 그림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해라, 아껴 써라가 아니라 너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떤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각 단계에서 어떤 레버리지를 쥐어야 하는지, 왜 지금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저는 생활 속에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리뷰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책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사다리의 끝자락에서 닉 매기올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다리를 오르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삶을 구축하는 사람인가요?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내 위치를 알고 전략을 짜는 사람에게 그 과정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자, 저한테는요. 정말 인생 조언 같았던 책이었거든요.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라.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책 읽고 제 통찰을 나누면서 이게 또 경제 활동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직업은 참 감사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